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에어부산이 영구전환사채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자금 조달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항공업 자체가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케이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막 분할을 하면서 또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다가 매각을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어떤 구조 변동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와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에어부산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화면 들어가시죠. 5월 14일 날 발표가 된 거고요. 밑에 두 가지 라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사항 보고서라고 하면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자금 조달책인데 전환사채도 해당이 되면서 그게 자본으로도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채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총 1000억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운영자금에다가 500억을 쓰고요.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채무상환 자금으로 50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표면이자율이 5.53%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사채 만기일이 2055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사채 만기일이 30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구전환 사채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는 영구채로서의 성격과 함께 전환사채로서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전환 관련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환가액은 2161원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주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주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환가액이 너무나 낮게 설정되어서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이런 걱정은 당장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4,627만 주가 발행이 되는데 주식 총수 대비해서 28%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에 투자하는 게 모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제3자가 가져간다 그러면 주식이 늘어나는 증가율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분가치 희석률이 굉장히 많을 예정입니다. 전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6년도 5월부터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구채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성격들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목에서 정하는 표면 이율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나왔던 5.53%, 변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2년차 지나고 나서 3년차부터는 표면 이율에다가 3% 플러스 조정금리, 조정금리는 발행일 이후 2년차의 이영업일 전 일자 기준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빼기 발행일에 어쩌고저쩌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없다라고 치고 5.53%에다가 대충 3%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알파, 이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는 매 1년째 되는 날마다 직전 이율에다가 연 0.5%의 이율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5.53%잖아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 3%를 일단 최소 더하니까 8.53%가 되고요. 조정금리 무시한다고 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8.5에서 9, 9.5, 10, 10.5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조항을 이자율의 스텝업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스텝이 계단이잖아요. 이자율이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자율의 스텝업 조항이라고 하고요. 이게 영구채에서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영구채를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텝업 조항을 이해를 못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영구채라고 하고 왜 전환사채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영구전환사채라고 하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만기가 30년이라고 되어 있었죠. 2055년도까지였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 밑에 단서 조항 같은 걸 보시면 30년인데 회사가 원하면 이 만기를 계속해서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3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그 다음에 60년, 90년, 120년 이런 식으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가 사실상 원금을 앞으로 선택에 따라서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영구채로 분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맨 처음에 공시를 보시면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계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게 법적 어떤 금융상품 혹은 어떤 자금 조달의 성격을 따질 때 법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누구 명이냐 이런 것들보다도요, 회계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계약의 실질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을 우리가 부채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따질 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회사가 내가 갚아줘야 되는 그 원금 상환 의무를 계속해서 회피할 수 있잖아요. 회피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이거는 부채로 안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시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채로 안 보고 자본으로 봅니다. 컨트롤할 수 없다. 만기가 왔을 때 채권자가 요구하는 순간 내가 무조건 갚아줘야 되는 계약 구조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차입금을 땡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채로 들어가고요. 그럼 영구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만기가 영구인 채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채임에도 불구하고요. 회사가 자기 선택으로 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자본에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 회사가 지금 발행한 영구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포스코 퓨처엠한테 돈을 빌려준 그러니까 영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회사가 진짜로 영원히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자기가 그거 원금 회수 못 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물론 그거를 영구채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해서 물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계 관행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너가 그냥 갚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자율의 스텝업 조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5%라고 하는 그 이자율을 우리가 지금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부담이 되지만 근데 앞으로 막 3년이 지나게 되면은 막 8점 몇 퍼센트, 그러면서 9, 10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적당한 때가 되면 그냥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조항으로 들어와 있는 게 이자율 스텝업 조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왜 전환사채냐라고 하면은 전환가액이 2,161원 나와 있었죠. 그래서 회사가 이 영구채, 원금, 액면, 권면 총액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진 전환가액에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한다. 그래서 합쳐서 만기가 영구고 근데 전환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구전환사채다 혹은 영구CB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또 앞에서 보시면 회사가 우리가 이자율 스텝업 조항이 있어서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근데 회사 입장에서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스텝업에 따라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또 회사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과목 보세요.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사채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기가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중도 상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발행회사, 완전히 에어부산 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목 보시면 발행회사, 즉 에어부산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날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매 영업일에 중도 상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도 상환, 회사가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야 스텝업 조항에 따라서 이자율이 늘어날 때 콜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회사가 갚고 싶을 때 갚는 그런 선택지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옵션이 좀 형식적으로나마 들어가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영구전환사채를 누가 가져가느냐 보니까요.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갑니다. 이미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얘한테 영구채 투자를 하면서 1,000억 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 1,000억 원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니까요. 운영자금으로 500억을 쓰겠다라고 하고요. 다른 채무상환자금으로 지금 500억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 이미 회사가 에어부산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보 2회 때 영구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때 아시아나가 또 투자를 해줬어요. 아시아나가 500억 투자를 해줬었던 거를 이자율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12%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아무리 모자회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한테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끄기 위해서 다시 5.5%로 리셋을 해가지고 이자율을 다시 세팅을 하는 느낌인 거죠. 빌리는 금액 자체는 운영자금을 제외하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이자율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부산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어떤 맥락에서 영구전환사채가 영구채로서의 성격 그리고 전환사채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에어부산이 이번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할 때 그걸 도대체 누가 투자를 해주느냐 보니까 이미 모회사로 들어와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투자해주는 거고 그거를 뭐를 위해서 쓰냐라고 하니까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투자를 해줬었던 영구CB를 갚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이자율
이자율 스텝 다운이 되겠죠. 그렇게 대환대출 성격으로 넘어가는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거 경영 상황에 있어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환 사채가 이렇게 발행이 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우려를 시장에다가 심어주는 거는 주가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영구 전환 사채라고 하는 게 만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번 케이스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쪽이겠죠. 계속해서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미루게 됐을 때는 주주 입장에서는 야, 얘네가 언제 이거 행사할까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더라도 언제 희석이 될지의 타이밍을 대략 예측할 수 있으면 뭔가 대응이 가능한데, 그게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다, 많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지 않나 걱정도 살짝을 해봅니다. 에어부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